안녕하세요. 얼마 전 첫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제가 대신 해줄 수 없는 힘든 출산의 시간을 버텨내고 산후조리 중인 아내가 곤히 잠든 밤입니다. 오늘 저의 아내가 제게 편지 한 장을 써주었어요. 오늘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아직 몸이 다 아물지도 않아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는 아내인데 저를 위해 편지를 써두었다는 것이 놀랍고 고마워서 평소엔 잘 흘리지도 않는 눈물이 나오더군요. 남들이 보면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고 할지 몰라도 제게는 아내가 고민하고 고른 단어들로 꽉 찬 편지지 한 장이 오늘 가장 소중한 선물이네요.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쉽게 잠들 수가 없어서 아내가 써준 편지를 읽으며 옛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토록 좋은 사람을 만난 건 제 인생에 있어서 참 커다란 축복인 것 같아요. 요즘 다들 결혼을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던데 어쩌면 저 역시도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여태 결혼을 안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하다는 표현조차도 스스로 과분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눈에 띄는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무리에 속하더라도 사람들이 저의 존재를 잘 모른다고 해야 할까요? 제 아내는 그런 저의 성격을 흠이 되지 않는다고 했었지만 사실 아내를 만났던 초기에는 제 스스로 그런 제 성격을 많이 부끄러워했었습니다. 흔히 말해 남자답지 못한 성격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도 몇 없는 제 주변 사람들은 말하더군요. 어쩌면 제 성격이 그랬던 탓에 지금의 아내와 잘 맞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오래전부터 저의 이상형은 엄마 같은 여자였습니다. 여기서 엄마 같은 여자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마마보이 아니야? 실제로 누가 이상형을 물으면 엄마 같은 여자라는 말은 저를 마마보이 취급하기 딱 좋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의 성격을 존경해 왔습니다. 아니, 어쩌면 어머니가 겪으셨던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의 사건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변해야만 했던 어머니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예전 모습은 아주 공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벌레가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어머니께서는 그 벌레를 정말 무서워하셨었어요. 늘 저희 집 벌레는 아버지께서 다 때려잡아 주셔야 했답니다. 여보, 주방에 벌레 나와서 내가 덮어놨는데 그것 좀 잡아줘요. 어머니께서는 종종 아버지가 없는 시간에 벌레가 나오게 되면 그걸 꼭 가둬두었다가 아버지께 부탁을 드리곤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지냈고 또 집에서 벌레가 그만큼 자주 나오는 것이 세상 모든 집에 종종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어요. 이름도 모르고 정체도 모를 벌레들과 안면을 트는 것이 익숙했던 저였기에 초등학교를 가고 나서부터는 아버지를 대신해 제가 벌레를 해치우기도 했었습니다. 엄마는 벌레를 무서워하니까 아빠가 없을 땐 내가 지켜줘야 해.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토록 자연스러웠던 저희 집 풍경은 사실 남들에게는 그리 흔한 풍경이 아니더군요. 그것을 처음 깨달았던 건 처음으로 친구네 집에 놀러 갔던 9살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한참 저희 반에 과외 열풍이 불었었는데 친구의 친척 누나가 무료 과외를 해준다고 해서 그 집에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사실 그때 저의 관심은 공부가 아니라 친구네 집에 놀러 간다는 색다른 경험에 쏠려 있었지만 무료 과외라는 말에 어머니께서도 흔쾌히 저를 그곳에 가도록 해주셨답니다. 저 그때 처음 엘리베이터를 타보았습니다. 높게 솟은 아파트에 익숙하다는 듯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에 몸을 싣던 친구를 따라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표정 연기를 해야 했던 그때의 기억이 아직 생생히 나요.
도시라고 부르기에도 애매했던 그때 그 시절, 저희 동네는 시골에 가까운 풍경이었거든요. 그런 허허벌판 시골 동네에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아파트에 마침 제 친구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보다 더 심장이 두근거리고 충격이었던 것은 그 친구가 문을 열고 들어간 집 내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요 인도 아래로 계단을 내려가듯이 내려가 낡은 대문을 열면 수도가가 보이고 주인집 옆에 딸려있던 작은 별채였어요. 방 하나에 주방 겸 거실 하나가 있었고 화장실은 밖으로 나가야 하는 그런 구조였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는 곳은 당연히 마당에 딸린 수도가였고 말이에요. 솔직히 다들 그런 집에 사는 줄 알았습니다. 동화책에 나오는 집들도 다 저희 집이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했었어요. 굴뚝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런 것들. 그랬는데 친구 집은 너무 다르게 생긴 거죠.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현관부터가 달랐고 푹신한 소파와 커다란 TV, 벽에 걸려있던 가족사진. 그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화장실이었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다니던 학교 화장실에도 변기들이 모조리 쪼그려 앉아 쓰는 모양이었는데 친구네 집에는 엄청 좋은 변기가 있는 거예요. 어리고 놀란 마음에 도저히 편하게 볼일을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날 그 친구네 집에서 공짜 과일을 받고 저희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지혁이 집은 저렇게 좋은데 우리 집도 지혁이 집처럼 생겼으면 좋겠다. 아, 나도 엘리베이터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참 철이 없게도 그날부터 어머니 아버지께 친구 집 얘기를 자주 했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처음으로 그 말을 했을 때 울먹이며 물어오셨어요. 우영이 너 그럼 그때 그래서 그 집에선 못 가고 참았다가 집에 와서 화장실 간 거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버지께서는 절망하는 듯 한숨을 쉬셨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어떻게 해서라도 저를 잘 키워보려 하셨던 어머니 아버지의 가슴에 그렇게 저는 대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가난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던 9살 어린 나이인 제게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어떤 설명도 쉽게 하시지 못했습니다. 어색한 미소와 두 분의 눈에 맺힌 어렴풋한 눈물방울. 저는 그걸 뚜렷이 보고서도 몰랐어요. 자꾸 얘기하고 고집을 피우면 그렇게 때를 쓰다 보면 그 집에 살 수 있을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이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저는 여전히 그 집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알게 되더군요. 우리 집은 남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나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에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고 나서야 저희는 그 어둡고 침침하고 비좁은 데다 벌레가 득실거렸던 불편한 집을 떠나 이사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집에도 엘리베이터는 없었어요. 하지만 계단을 올라 문을 열고 들어가는 빌라였고 깨끗했습니다. 벌레도 더는 없었어요. 집 안에 화장실이 있고 변기도 그 친구네 집 것과 똑같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께서는 그 집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 얼마나 피땀 눈물 흘려가며 고생을 하셨을까요? 어리고 철없는 아들 자식 때문에 부모님 가슴에 생겼을 상처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아무리 어렸다지만 너무 큰 상처를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그 집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부터는 저희 집 형편이 조금 좋아졌었나 봐요. 아버지께서는 비록 계속해서 야간 일을 나가셨지만 어머니께서는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곤 했거든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직 초등학생이라는 어린 나이였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이해할 수 있는 나이였죠.
어머니께서 주로 제게 해주셨던 이야기는 아버지와 처음 만난 이야기라던가 아버지와 어떻게 결혼하시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주 가난했지만 근면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분이었고 어머니께서는 오냐오냐 자라 세상 무서운 줄 몰랐던 철부지였다고 꼭 그런 표현을 써서 말씀하시곤 했어요. 내가 엄청 철이 없었는데 너희 아빠 만나서 많이 사람 된 거야. 아빠가 엄마 공주병 많이 고쳐줬어. 세상 사는 법도 많이 배우고 너희 아빠가 엄마한테 청혼할 때 했던 말이 뭔 줄 아니? 다른 거 다 해주겠다 약속은 못해도 무서워하는 벌레는 평생 잡아주겠다고 했었어. 엄마는 그 말에 홀딱 넘어가서 네 아빠랑 결혼했고 말이야. 어머니께서는 몇 번을 해도 질리지 않는다는 듯 했던 말씀을 하고 또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똑같이 대답했어요. 엄마, 진짜 벌레 잡아준다는 말에 결혼을 했단 말이야? 아니지, 사랑해서 한 거지. 엄마가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가 엄마를 사랑해서 그렇게 사랑해서 너도 태어난 거야. 어머니의 그 대답이 듣고 싶어서 매번 그렇게 똑같이 물었었답니다. 어쩌면 어머니께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셔서 매번 같은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셨던 건 아닐까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어머니께서 많이 하셨던 이야기는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친할머니 말이에요. 너희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이었는지 아니? 그럼 저는 기다렸다는 듯 몸을 웅크리고 앉아 어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 사실 그 이야기는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더 흥미로웠어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실 땐 어머니께서는 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보이시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너희 할머니가 주신 거야. 엄마랑 아빠랑 결혼할 때 할머니께서 엄마한테 주신 거.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다고, 우리 아들이랑 행복하게 잘 살라고 하시면서 여기 보이지? 할머니 성함. 어머니께서는 그러면서 반지 안에 쓰인 할머니와 어머니의 이름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할머니의 얼굴이, 사진을 몇 번이나 봐도 잘 외워지지 않는 할머니의 얼굴이 마음대로 머릿속에 상상되는 순간이었어요. 분명 할머니께서는 그 반지를 어머니께 주시면서 아버지를 닮은 웃음을 지으셨을 테니까요. 제가 그 이야기를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더 흥미로웠던 것은 어머니께서 자세히 보라며 보여주시던 반지 속의 그 6글자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반지 속에 이름을 새겨 넣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고 그 글자를 새긴 사람이 할머니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였다는 것이 놀랍기도 해서 그랬어요. 엄마가 우리 가족 다음으로 가장 아끼는 보물이야. 할머니께서 엄마한테 정말 잘해주셨거든. 엄마는 일찍 부모님 2분 돌아가시고 오빠 손에 자라느라 좀 멍청했어.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겁도 많고 도끼병이나 있었던 나를 뭐가 예쁘다고 그렇게 잘해주셨는지. 딸이 없어 딸이 갖고 싶었다는 말을 어찌나 그렇게 자주 하셨었는지. 엄마를 정말 딸처럼 대해주셨어. 너희 할머니 며느리 오면 일 좀 거들라고 하실 법도 한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2손 2발 꽁꽁 묶듯이 가만히 자리에 앉혀두시곤 맛있는 거 잔뜩 해주시기만 했어. 너도 나중에 크면 엄마 말이 뭔지 알게 되겠지만 그런 시어머니 세상에 잘 없다. 예, 엄마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 천사 같은 시어머니 뒀다고. 그래서 엄마도 너희 할머니 정말 좋아했었어. 그래서 돌아가시는 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아휴, 우리 우영이 보셨으면 진짜 예뻐하셨을 텐데. 울퉁불퉁. 사실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
독특한 꽃 모양의 투박한 테두리를 가진 그 반지를 어머니께서는 보물처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매번 덤덤하게 동화 읽어주듯 이야기하시던 어머니였지만 가끔은 그렇게 울먹이기도 하셨어요. 저는 뵌 적 없는 저희 할머니와 어머니 두 분 사이에 아름다운 추억이 저에게도 몽글몽글 피어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할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했던 만큼 그 반지 역시 어머니께는 소중한 보물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투박하고 못생겼던 반지가 제 눈에도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어머니께서는 반지에 새겨진 두 분의 성함처럼 할머니를 마음속 깊이 새기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두 분의 이야기가 자연스레 가슴속 깊이 새겨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 중학교에 올라가고 나서는 그때처럼 그렇게 자주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드리진 못했어요. 종합학원이 유행을 하면서 저 역시도 방과 후에는 학원을 다니기 바빴거든요. 어머니께서는 늘 말씀하셨답니다. 우리 집이 다른 친구들 집이랑은 좀 달라도 우영이 너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그런 것들 엄마 아빠는 무조건 다 하게 할 거야. 엄마 아빠만 믿고 우리 아들은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해. 그러면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그저 어머니께서 보내주시는 대로 자연스레 학원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공부에도 교우 관계에도 크게 관심이 없었던 저는 사실 어머니께서 하라는 대로 하기 바쁜 조금 바보 같은 아들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언젠가부터인지 소극적인 저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자리 잡으면서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지도 못했고 학원을 가는 것도 힘들었지만 집에서 저를 아껴주시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토록 원하던 엘리베이터가 있는 빌라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기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야간 일을 그만두시고 주간 일을 새로 시작하셨던 아버지께서 퇴근길에 사고가 나는 바람에 크게 다치고 말았거든요. 아버지께서는 의식을 잃은 채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망가진 모습을 하고 병원 침대 위에 누워 계셨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확인하신 어머니께서는 미칠 듯한 절망감에 쓰러지고 마셨습니다. 곧이어 정신을 차리셨지만 그때의 그 상황은 저에게 엄청 큰 두려움이 되어 다가왔어요. 어머니까지 쓰러지시는 걸 다 보고 말았고 수술실에 들어가시고도 몇 시간이 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아버지로 인해 저의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갑작스런 사고로 온몸을 다친 채 의식을 잃어버린 아버지. 몇 번에 걸친 대수술. 긴 시간과의 싸움은 결국 비극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9개월 동안 의식을 찾지 못한 채로 여러 의료기기들에 둘러싸여 힘든 시간을 보내시던 아버지께서는 그게 너무 힘드셨는지 저희에게 한마디 인사도 없이 그렇게 떠나셨어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버지의 손도 만져보고 아버지의 냄새도 맡아보았지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머니께서는 아마 저보다 더 힘들고 막막하셨을 거예요. 아버지는 어머니의 전부였던 분이니까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던 아버지의 허망한 죽음은 어쩌면 어머니께 죄책감이 되어 남겨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어른이었더라면 아버지를 그렇게 힘들게 일만 하다 돌아가시지 않도록 해드렸을 텐데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래도 저는 막막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고 괴로웠지만 너무 슬펐지만 막막함이라는 것은 잘 모르던 나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많이 막막해 하셨어요. 힘들어 죽을 것 같다가도 막막한 현실을 생각해야 했던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야이어 가셨습니다.
저희 집은 다시 엘리베이터가 없는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에 걸쳐 아버지의 수술과 병원비를 대느라 집에 남아있는 돈이 없을 터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슬퍼하는 대신 차가운 현실과 협상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사한 집에서 처음으로 바퀴벌레가 나왔을 때 그 벌레를 무표정한 얼굴로 탁 잡아내버리는 어머니를 보며 깜짝 놀랐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머니께서는 놀라는 저를 보며 희미하게 웃어 보이셨죠. 마치 그것쯤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나중에야 어머니께서 진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엄마가 진짜 벌레 하나 못 잡아서 너희 아빠한테 그렇게 했던 것 같아? 벌레 잡아주고 으쓱한 너희 아빠 얼굴 자꾸 보고 싶어서 그랬지. 가난해서 미안하다는 너희 아빠, 나도 잘난 것 없기에 마찬가지라고. 나는 당신 사람 하나만 보고 사랑한 거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꾸 기죽어 하던 너희 아빠, 그렇게 해서라도 으쓱하는 모습 보고 싶어서. 어머니의 그 말씀이 충격적이라서 너무 슬프고 속상해서 그 후로도 몇 번이고 그 말을 되새겼었어요.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건 무엇인지, 어머니 아버지가 하던 그 사랑은 무엇인지. 어머니의 손가락에는 낯익은 반지가 끼어져 있었습니다. 이거라도 손에 끼고 다녀야 마음이 든든할 것 같다고 웃어 보이던 어머니의 얼굴이 묘하게 누군가를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 공주 같고 소녀 같던 모습을 벗어 던지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가장이 되셨습니다. 물론 어머니께서 혼자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몰래 몇 번 보기도 했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일할 자리가 없는지 모르겠어. 우리 우영이 생각하면 하루빨리 일거리를 찾아야 하는데 나 어떻게 해야 해? 이럴 땐 당신이 옆에서 정답을 말해줄 것 같은데. 혼자 아버지 사진 앞에서 작은 목소리로 칭얼거리는 어머니를 보고 있으면 어머니께 다가갈 용기가 나질 않아 한번 안아드리지도 못했어요. 그제야 저는 어머니께서 느끼는 막막함이란 게 무엇인지 느꼈던 것 같아요.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요? 학교 숙제를 하지 못했을 때나 느꼈던 막막함이라는 감정을 그렇게 제대로 느껴보게 된 것이 말입니다. 그렇게 혼자 끙끙 앓으며 힘들어하시던 어머니께서도 기쁜 얼굴로 집에 들어오셨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일거리를 찾으러 나가셨던 날이었어요. 저는 다니던 학원을 잠깐 그만두고 학교가 끝나자마자 집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전보다 환한 얼굴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엄마 이제 돈가스 집에서 일한다? 그렇게 웃는 얼굴을 얼마 만에 본 것인지 저도 모르게 어머니를 따라 웃게 되는 순간이었답니다. 키는 너만한데 너보다 좀 더 어리지 싶어. 여자애가 혼자 길에 웅크리고 있기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비몽사몽한 얼굴을 하고서 집을 못 찾겠다고 하는 거 있지? 순간 큰일 났다 싶어서 집 찾아준다고 몸을 일으키는데 애 몸이 불덩인 거야. 놀라서 왜 이러냐 했더니 아파서 병원 갔다가 약 먹고 가는 길이래. 근데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눈이 무겁고 힘들어서 집을 못 찾겠다고. 알고 보니 그 골목이 아니었더라고. 겨우겨우 병원 찾아서 애엄마 있는 데로 데려다 줬는데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겨버렸어. 아파서 길을 헤매는 아이에게 부모를 찾아준 것일 뿐인데 그렇게 찾아간 집이 새로 생긴 식당이었고 마침 일할 사람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는 괜찮으냐고 했더니 약 먹고 자는 것까지 보고 나왔다며 어머니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저희 모자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조금씩 견뎌냈고 가슴속에 묻어가며 매일 아침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악착같이 식당에 나가 일을 하셨고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어머니가 안 계시는 시간에 청소와 빨래를 하고 얌전히 앉아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점점 어머니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장이 된 어머니의 모습은 예전과는 달리 강인했고, 그리고 그 강인한 모습 뒤에는 또 예전 같은 섬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그런 어머니를 점차 존경하게 되었죠. 때로는 아버지의 역할을, 때로는 어머니의 역할을 모두 해내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담고 싶었습니다. 비록 그 뒤에 미치도록 아픈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 내가 나중에 부모가 된다면 아버지처럼 책임감 있고 어머니처럼 강하고 섬세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하셨습니다. 그토록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던 어머니께서 일하시던 식당은 빠른 시간 내에 동네에서 꽤 유명해졌습니다. 접시만한 돈가스 위에 달달한 소스가 듬뿍 뿌려져 나와 학생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좋아하던 인기 있는 집이 되었어요. 어머니께서는 꼭 온몸을 다 바치는 사람처럼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하필 일하시는 곳이 또래에게도 인기가 많아 유명해져 버린 돈가스 집이라서 저는 덕분에 만들고 남은 돈가스를 몇 번 먹어볼 수가 있었어요. 와, 먹어보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맛이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생각나는 맛이었지만 아쉽게도 자주 먹지는 못했죠. 저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다시 학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 학원비를 주셨을 때 어쩐지 학원을 가고 싶지가 않았지만 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보려고 일 열심히 하신다는 어머니의 말씀에 차마 싫다고 고집을 피우기가 어려웠어요. 한 달, 두 달 학원을 등록하고 또 등록할 때마다 엄마를 힘들게 해서 겨우 다니는 학원이라는 생각에 저의 불편함은 자꾸 커져만 갔고 결국 답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알아서 성적이 잘 나온다면 더 이상 어머니가 힘들게 번 돈으로 학원을 가지 않아도 되겠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잘하지 못했던 공부가 그렇게 한순간에 쑥 잘 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런 저만큼이나 어머니께서도 무척이나 노력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식당에 나가신 지 1년 정도 흘렀을 때부터는 평소 퇴근하시는 시간보다 훨씬 늦게 귀가하시기도 하고 저희 집에 가끔 모르는 아이가 와 있기도 했었어요. 우영아 귀엽지? 이제 중학교 올라간대. 엄마 일하는 돈가스집 사장님 딸이야. 엄마가 다니는 식당 사장님의 딸이 왜 우리 집에 와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었어요. 멀뚱멀뚱 저를 바라보는 저만한 아이가 그다지 귀엽지도 궁금하지도 않았고 말입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때 그 식당 사장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 몸이 아프기 시작하셨었고 그런 사장님의 사정이 안타까웠던 어머니께서는 적극적으로 사장님을 도와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근무 시간보다 초과해서 근무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장님의 막내딸을 저희 집에 데려오셔서 봐주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싫은 날이 많았어요. 아무리 어머니 눈에 귀엽다 해도 모르는 아이가 저희 집에 와 있는 것이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점차 적응하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매일같이 돈가스 고기를 망치로 다져대느라 어깨와 발이 편할 날이 없는 어머니를 보고 있으면 어머니께서 하시는 그 어떤 것이든 제가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장님의 딸이라는 아이를 돌보는 것도 제가 도울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를 위해서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가 밉지 않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어머니께서는 5년을 꼬박 그 식당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5년 내내 그 식당에는 변함없이 손님이 많았고, 그러니 자연스레 저희 어머니께서도 쉬는 날 대신 일하는 날을 택하며 고생을 하셔야 했어요. 그 모든 것이 저를 위한 일임을 알고 있었기에 저도 최선을 다해 어머니를 도와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저의 하찮은 도움이 실제로 어머니께 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식당에서 일을 하신 지 5년째 되던 어느 날의 아침, 알람시계 소리를 듣고 일어난 제가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갔다 충격적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바닥에 쓰러져 계셨거든요. 너무 놀라서 그대로 어머니를 업고 뛰었습니다. 어디를 다치셨는지, 뭐 때문인지 모르니 그에 맞는 응급처치만 하고 구급차를 기다리는 게 안전한 선택이었을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니 급한 마음에 냅다 등에 들쳐업고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19이 되면서 덩치가 커지고 힘이 세진 저에게 어머니는 꼭 솜털처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뛰고 또 뛰면서도 등 뒤에 가벼운 어머니가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도착한 병원. 어머니께서는 뇌경색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도 잘 몰랐던 저의 눈앞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가 계시질 않아 어느 누구에게 물어볼 사람도 없었어요. 그대로 어머니의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경을 헤매던 어머니의 손에는 항상 할머니의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옷장 깊숙이 보관해두고 아끼던 반지를 손에 끼고서 든든하다고 하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눈물이 났습니다. 시간을 멈춰 버리고만 싶은데, 예전으로 돌려버리고만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자꾸만 제게 오늘 밤이 고비일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상하게 저는 그 말이 거짓말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반대로 생각하며 혼자 희망을 품었었어요.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엄마는 오늘 밤이 지나면 무조건 건강해지실 거야. 그리고 그날 밤, 정말로 어머니께서 눈을 번쩍 뜨시고 저를 부르셨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더니 정말 그렇게 되었다는 생각이 말이에요. 울면서 어머니를 부르며 손을 붙들어 잡는 저에게 어머니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우영이 나중에 결혼하면 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나한테도 며느리가 생기면 그때 주려고 했는데, 우영아, 엄마가 그러질 못할 것 같아. 엄마가 우리 며느리한테 직접 이 반지를 전해줄 수 없을 것 같아. 나중에 우리 우영이 결혼할 사람 생기면, 엄마 아빠처럼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그때 우영이가 이 반지 직접 줄래? 어머니께서는 손가락에 끼고 계시던 반지를 제게 주시며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싫다고 그 손을 밀어내려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어머니께서 정신을 번쩍 차리시지 못했거든요. 힘들게 겨우 눈을 뜨고 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어렵게 제게 건네신 말씀이었거든요. 그렇게 어머니께서는 제게 반지를 건네주신 다음날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제 세상에 남은 것은 저 혼자였고, 어떤 말도 어떤 위로도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둘 다 잃은 제게 와닿지 못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제가 사는 공간에 남아있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흔적을 오롯이 혼자서 마주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잊고 산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했고, 가슴에 묻는 것조차 어머니 없이 혼자 하려니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때를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저도 두 분이 계신 곳으로 따라가고 싶을 정도로 모든 시간이 지옥이었어요.
저만큼 힘들어하시던 외삼촌의 보살핌이 없었더라면 저는 그대로 어떤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외삼촌께서 저를 챙겨주시는 바람에 나쁜 생각을 피할 수 있었어요. 수능을 치러야만 했던 그 해, 저는 시험을 치는 대신 재수를 택했습니다. 외삼촌께 조언을 구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처음에 저는 대학 대신 바로 일자리를 구할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외삼촌이 끝내 반대하시더라고요. 어머니를 생각해보라고. 그 말씀을 들으니 대학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께서 그렇게 고생하셨던 게 전부 다 저를 공부시키려고 그랬던 건데, 어머니께서 안 계신다고 바로 공부를 포기해버리면 제가 어머니께 불효를 저지르는 것 같더군요. 대신 1년이라도 일을 해서 돈을 번 후에 대학을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등록금만 생각하면 어머니께서 모아주신 돈으로도 충분할 것 같았지만 사실 수능을 제대로 칠 자신이 없었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왕 해보기로 마음먹은 것, 더 좋은 성적으로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재수를 했고 1년 동안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재수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목표로 했던 대학에 입학했어요. 대학 합격 안내를 받았을 땐 하늘에서 보고 계실 부모님을 생각하니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대학 생활은 생각보다는 별로였습니다. 그렇게 죽을 둥 살 둥 공부해서 대학에 갔더니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공부이더라고요. 끝나지 않은 공부의 굴레 속에서 새 친구들을 사귀기까지 해야 하니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성격이 참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멋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학에서 친구 사귀기는 초중고 때와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혼자 1년을 공부하고 늦게 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간 사람 만나기를 피하고 멀리했던 탓에 안 그래도 소심했던 성격이 더 소극적으로 변하게 된 것인지, 솔직히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네요. 하지만 그래도 직장 생활은 괜찮았습니다. 물론 완벽히 적극적이거나 대범한 성격이 되지는 못했지만 회사에서 나름 인정도 받는 그런 직원이 되었어요. 우영 씨는 말도 없고 재미도 없는데 일 하나는 잘해서 마음에 드네. 한 번은 회식 자리에서 부장님이 제게 택시비를 쥐어주며 먼저 들어가 보라며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더러 재미없으니 자리에서 빠지라는 말처럼 들려 상처도 받고 자신감도 떨어졌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먹기 싫은 술 많이 안 먹어도 되니까 차라리 다행이라 생각하자 했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오는 바람에 여자친구가 생길 수 있었답니다. 어쩌면 부장님께 감사한 일이에요. 여자친구는 저와는 달리 활발하고 대찬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부장님께 받은 돈으로 택시를 잡았는데 저를 비집고 들어오며 무임승차를 하던 뻔뻔함까지 있는 사람이었어요. 동네가 같네. 진짜 힘들어서 그런데 조용히 같이 타고 가기만 하면 안 될까요? 그 당당함이 부럽기도 하고 틀린 말도 아니고 깊게 생각하고 싶지 않는 기분이라 그냥 그렇게 같이 택시를 타고 간 것이 인연이 되었습니다. 친구로 지내던 저희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제가 했던 일종의 고백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먼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위로랍시고 저의 가족사를 들려주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내가 오빠 지켜줘야 할 것 같다. 지켜주고 싶었던 저의 마음을 들키기라도 한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의 말에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었던 그 친구와는 달리 평범하다는 표현조차도 스스로 과분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눈에 띄는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하려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군요. 오빠는 나 지켜주고 싶지 않아? 그 질문이 저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감히 아니라고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었거든요. 제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또 한 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어요. 그리고 3년이라는 연애 끝에 청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오래도록 더 가까운 곳에서 미나를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떻게 청혼을 할까 고민하다 어머니께서 주셨던 그 반지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살아생전 가장 아끼는 보물이었던 그 반지. 꼭 제 손으로 미래의 며느리에게 전해달라고 하셨던 그 반지. 예쁜 구석 없이 투박하고 오래된 금가락지라 잠시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왠지 미나라면 그 반지를 기쁘게 받아줄 것 같은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 사람이기에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그 반지 안에 적힌 할머니와 어머니 이름 옆에 미나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를 내밀며 청혼했어요. 미나야, 나랑 결혼해 줄래? 미나 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오래도록 너를 지켜주고 싶어. 미나는 반지 케이스를 열어보지도 않고 저를 덥석 끌어안으며 그러자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미나의 씩씩함에 제 심장은 다시 한번 녹아내렸죠. 뒤늦게 반지를 꺼내어 보고 손가락에 껴본 미나는 그 반지에 얽힌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말했어요. 나도 오빠 지켜줄게.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약속했던 그날 밤, 비 내리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쉬고 있는데 느닷없이 미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빠, 집 앞인데 문 열어줘. 놀라서 현관으로 뛰어나가 문을 열었더니 문 앞에 서 있는 건 다름 아닌 미나와 예비 장모님이었어요. 비가 이렇게나 많이 내리는데 우산도 쓰지 않고 오신 건지 비를 맞아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만나 뵙고 식사도 함께 하긴 했었지만 그렇게 불쑥 집 앞으로 찾아오신 것은 처음이라 당황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서둘러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이고 마른 수건을 내어드렸지만 그보다 더 급한 손놀림으로 예비 장모님이 제 손목을 덥석 붙드셨습니다. 저기 있잖아, 김서방. 어머니 사진 좀 볼 수 있을까? 비 맞은 몸을 수건으로 닦기도 전에 예비 장모님께서 다급하게 제게 부탁하신 것은 어머니의 사진이었습니다. 어리둥절한 제가 왜 그러시느냐고 우선 머리부터 닦고 말씀하시라고 그 손에 수건을 쥐어드리니 미나가 말했어요. 엄마가 오빠가 준 반지를 본 적이 있으시대. 어머니의 반지를 보신 적이 있다니 저는 더욱더 당황했습니다. 그 반지를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거지? 다급한 손놀림으로 핸드폰 속에 있던 어머니의 사진을 열어 장모님께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곧이어 두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맞네, 맞아. 그 미자 언니가 맞네. 어쩜 좋아. 사진을 확인한 장모님께서는 저희 어머니의 성함을 부르시며 오열하시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저는 당황했지만 옆에 서 있던 미나가 무언가 기억을 스쳐가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함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닦아내며 장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김서방 어머니가
나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야. 애지중지하던 반지를 일할 때는 꼭 빼고서 나더러 금고에 좀 넣어달라고 부탁하곤 했었지. 대체 이게 뭐냐고 그렇게까지 애지중지하냐 물었을 때 언니가 그랬었거든.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반지라고. 그러면서 안에 적힌 이름 2개를 보여줬었어. 근데 이게 우리 미나 손에 들려올 줄은. 알고 보니 장모님은 어머니께서 살아생전 일하셨던 식당의 그 사장님이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기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식당 일이며 사장님을 도왔던 어머니를, 그리고 그 어머니께서 그렇게나 아끼셨던 반지를 기억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독특했던 반지 문양과 그 안에 적힌 글자를 보고 알아볼 수 있었다며 오열하시는 장모님의 옆에서 미나도 울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아파서 약 기운에 길 잃어버린 나를 찾아줬다던 그 아주머니가 오빠의 엄마였던 거야? 아빠 아프실 때, 엄마 힘들 때 나 밥 챙겨주고 하시던 그분이 오빠의 어머니라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연이 이어질 수 있는지. 만나게 된 지역도 달랐고 시간이 흐른 뒤였기에 전혀 몰랐습니다. 미나가 종종 이야기했던 장모님께서 예전에 하셨다던 돈가스 집이 그때 그 집이었을 줄은. 미나는 엉엉 울며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인연을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맺어준 것 같다고 말이에요. 왠지 저도 그렇게 느껴졌어요. 어머니께서 이어주신 것이 아니라면 그 상황을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직접 겪고도 믿기지 않는 놀라운 인연에 저희 2사람은 더욱더 서로를 운명이라 여기고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도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저희의 운명에 감사하게 되었죠. 게다가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건 장모님의 사랑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들과 다름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던 장모님께서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계시지 않는 외로운 저에게 든든한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 든든한 믿음과 사랑 속에 저희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긴 거예요. 지켜야 할 가족이 또 늘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그들을 잘 지켜내기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는 당당하고 멋진 사람이 되려고요. 어머니께서 이어주신 인연을 소중히 귀하게 여겨 오래오래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